서울 한복판 작은 카페.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 50년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갑 하나, 스마트폰 하나를 자리에 두고 떠나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들. 프랑스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도난을 걱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 그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 조용한 카페 안에서 한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믿는지를 처음으로 체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단순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고속버스에서, 지하철과 등산로, 그리고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죠. 이 나라는 정말 사람을 믿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마르셀입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막 한 달이 되었을 때였어요. 서울 중심가에서 회의 하나를 마치고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카페 간판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익숙한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안쪽이 환하게 보였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좋은 기분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실내는 따뜻했고 조용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책을 보거나 노트북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앉을 자리를 찾았어요. 창가 자리 하나가 비어 있길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요, 테이블 위에 낯익은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지갑, 그리고 스마트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가 두고 간 걸까? 아니면 잃어버린 걸까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가까이 있던 젊은 여학생 2명은 제 모습을 힐끔 보더니 다시 수다를 이어갔고 직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약간 겁이 났습니다. 프랑스라면요, 누군가 저런 물건을 자리에 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은 없어요. 잠깐 한눈을 팔았다가 지갑이나 폰을 도둑맞는 일 정말 흔하거든요. 제가 사는 파리에서는요, 심지어 카페 안에서도 가방을 발밑에 두지 않습니다. 항상 다리에 감아두거나 무릎 위에 올려두죠. 습관이에요. 그만큼 도난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곳 한국에선 사람들이 지갑을 탁자에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비우더군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여기 자리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자리에 놓인 지갑과 폰의 주인. 아주 자연스럽게 앉더니 웃으면서 커피를 내려놓더군요. 금방 다녀왔어요. 커피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도난에 대한 불안감도 없었고 지갑을 잠깐이라도 감춰두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는 본인의 것이라는 듯 전혀 의심 없이 행동하더군요. 그 순간 저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프랑스에서 교수로 일하며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지갑과 스마트폰을 자리에 놓고 자리를 비우는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신뢰입니다. 내 물건은 누가 보든 누가 지나가든 건드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 그 약속이 이 사회 전체에 공유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분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껏 제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규칙, 그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으니까요. 지갑 하나, 스마트폰 하나가 그 나라의 문화와 민낯을 보여준다는 것. 저는 한국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사람을, 사회를, 그리고 일상을요. 프랑스로 돌아간 제 머릿속엔 여전히 그날의 한국 카페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갑을 놔두고 자리를 맞는 사람, 그리고 그걸 보고도 아무 일 없는 듯 지나치는 사람들. 그 풍경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신뢰라는 단어의 실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이게 단지 한 명의 개인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한국 사회에 깊이 배어있는 문화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요, 며칠 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됐어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제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 가방을 좌석 위에 툭 내려놓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버스에서 내리는 겁니다. 버스 출발까지는 10분 정도 남아 있었죠. 처음엔 혹시 실수로 두고 내린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아주머니가 돌아왔어요. 가방은 그대로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였죠. 당연한 듯, 익숙한 듯. 그날 저녁
저는 친구장 피에르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는 파리에서 철도 보안 업무를 20년 넘게 해온 친구입니다. 피에르, 믿을 수 있겠나? 가방을 좌석에 놓고 사람들이 그냥 자리를 비우더라고. 한국에선 그게 너무 당연하대. 피에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셀, 그건 내가 운이 좋은 거야. 유럽에서? 그건 그냥 사라진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하철이든 기차든 카페든 물건을 두고 자리를 뜬다는 건 곧 잃어버릴 준비를 했다는 뜻이죠. 저도 파리에서만 2번, 마르세유에서 1번 지갑과 휴대폰을 도둑맞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 1번은 경찰서 앞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물건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그게 제 오랜 습관이었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1번은 대학 강의실에서 이런 장면도 봤어요. 학생이 자기 노트북과 이어폰, 심지어 지갑까지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복도로 나가더군요. 15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학생은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앉아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건 시 많아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경찰이 많아서도 아니죠. 이건 사람을 믿는 문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프랑스에도 도둑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환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선 신뢰보다는 경계가 먼저예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경계보다 신뢰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대학 강의실에서 매일같이 확인하게 됐어요. 사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곤 했죠. 카페에서도 강의실에서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변했어요. 어느 날 저도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지갑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신뢰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갑을 맡겨두고도 아무 일 없던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한국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운이 좋았던 하루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디를 가든 그 신뢰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카페, 고속버스, 학교, 심지어 식당에서도 말이죠. 특히 한 장면은 제 가슴에 깊게 남았어요. 서울 시내의 어느 한 식당에서 혼밥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한 중년 남성이 지갑과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사라졌어요. 직원도 아무런 의심 없이 주문을 받고 옆자리 사람들도 시선 한 번 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여기 자리 있어요라고 대신 말해주는 젊은 여성의 말에 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자리 있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어요. 이 사회 전체가 낯선 사람의 물건 하나에도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을 당연한 질서로 여긴다는 뜻이었죠. 프랑스에서는요,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오히려 먼저 묻습니다. 이거 누가 둔 거야? 혹시 버려진 건가? 가져가도 되는 건가? 왜냐하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는 규칙은 법이나 벌에 의해 지켜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신뢰는 감시가 아니라 양심에서 나왔어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문화가 가능할까?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그 궁금증은 어느 날 대학 강의 중에 우연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오늘은 발표 끝나고 바로 도서관 가도 될까요? 시험 기간이라 자리 맡아야 해서요. 자리 맡아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하나가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도서관 쪽으로 달려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조교에게 물었어요. 여기선 가방으로 자리를 맡는 게 일반적인가요? 조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보통 그렇죠. 노트북이나 필통, 책 같은 거 올려놓고 가요. 다들 안 건드리니까요. 잃어버리는 일은 없나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누가 가져갔다면 CV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제지하죠. 그 말은 제게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신뢰는 단지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신뢰를 지켜주는 사회의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감시, 함께 지키는 암묵적인 규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공감. 이건 철저히 공동체 중심의 사고였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놓고 자리를 비운다는 건 단지 물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그 신뢰는 이 나라가 만들어낸 가장 고귀한 문화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안심이라는 감정을 배웠습니다. 이전까지는 늘 조심해야 했던 제 일상이 여기선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여긴 사람을 먼저 믿는 나라구나. 바로 그 믿음, 그게 한국이 가진 가장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본래 낯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강단에 서거나 연구실에선 당당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조용한 편이었죠. 누군가 먼저 다가오지 않는 이상 저도 말을 쉽게 붙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제게 특별했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마무리할 즈음이었어요. 마지막 수업 날이었고 저는 평소처럼 평이하게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생 몇 명이 갑자기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더군요. 교수님, 이번 학기 동안 감사했어요. 저희끼리 준비해봤어요. 별건 아니지만 상자 안에는 케이크와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꾸민 카드에는 서툰 불어로 한 문장씩 적혀 있었습니다. 머시, PROFES 마셀.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고 말없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가르칠 때는요, 이런 경험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빠르게 나가고 교수는 교수, 학생은 학생으로만 남습니다. 존중은 있어도 관계는 없죠. 하지만 여기선 달라서 학생들과 함께 웃고 토론하고 그렇게 마음이 오고 가는 사이에 어느새 때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학생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점심 식사에 함께 하기도 했고 가끔은 주말에 축구도 했습니다. 심지어 학생이 추천해준 막걸리 집에도 한 번 따라간 적이 있었죠. 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 중 하나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교수님, 한국은요, 그냥 물건 안 잃어버리는 나라가 아니라요. 사람 마음도 잘 안 잃어버리는 나라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멈춰 섰어요. 그건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그저 교수로만 대하지 않았고 저도 그들을 점수로만 보지 않았어요.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 그게 이곳에선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카페에서 지갑을 맡기듯 이곳 사람들은 마음도 조심스레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저버리지 않죠. 저는 그것이 정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 사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 하지만 경험하면 누구든 알 수 있는 감정. 처음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정이란 사람을 믿는 일, 그리고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그건 한국 사회가 지켜온 보이지 않는 가치였어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따뜻한지를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어떻게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일상 속에 기적을 만들고 있는지를요. 마르셀, 넌 지금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야? 프랑스에 있는 친구 앙드레가 물었어요. 그는 저와 대학원 시절부터 함께 연구했던 지적이지만 늘 현실적인 친구였죠. 좋다기보단 감탄하고 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하자 그는 조금 웃더군요. 너답지 않게 시적이네. 그럴지도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앙드레와의 그 통화는 제가 서울 생활 1년 차에 접어들 즈음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이미 제겐 너무도 익숙해진 한국의 풍경.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사람 옆에도 노트북이나 가방이 무방비로 놓여 도서관이나 카페에서는 물건을 맡아주는 대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켜주는 문화가 당연했죠. 프랑스에서였다면 어땠을까요? 노트북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건 그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다면 경찰서에 가야 하고 누군가 가방을 두고 나갔다면 의심부터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런 장면을 목격했어요. 대형 서점의 독서 공간. 한 여성이 자리에 책과 커피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20분 넘게 자리를 비웠지만 아무도 그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자리를 찾는 사람이 줄을 섰고 그중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 누가 앉아 있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책이 지킨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대신 지켜주는 그 장면. 그건 단순한 예의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건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낯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더군요. 이야기를 들은 앙드레가 말했어요. 한국은 유토피아야.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국도 당연히 문제가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곳 사람들은 신뢰를 무기로 삼고 있다는 거야. 무기. 그래, 무기. 누군가를 경계하는 대신 먼저 믿는 걸 선택하는 사회. 그건 제가 태어나 자란 유럽과는 너무도 다른 발상이었어요. 프랑스에서의 존중은 규칙에 의해 형성되고 법과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사람 사이의 감정과 일상 속의 행동에서 그 존중이 시작되더군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어느 나라든 예외는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이니 실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본값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일단 믿어보자는 정서가 깔려 있어요. 바로 그게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건 기술도 경제도 아닌 사람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비로소 감탄을 넘어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신뢰가 사회를 움직이고 그 신뢰가 일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한국에서 처음 체험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존경은 단지 좋은 풍경을 본 여행자의 감상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지켜보며 삶의 곳곳에서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앙드레도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언젠가 나도 한국에 가봐야겠네. 그 신뢰라는 문화를 직접 느껴봐야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와봐. 그리고 꼭 지갑 하나 들고 카페에 먼저 가서 자리를 맡아봐. 앙드레는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그 마음, 저도 처음엔 똑같았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선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한국은 그런 세상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 해, 두 해를 보내며 제가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었어요. 대단한 기술이나 화려한 시설보다 사람들이 공간을 대하는 태도였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지하철이었습니다. 처음 서울 지하철을 타던 날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였음에도 사람들은 밀치지 않았어요. 줄을 서서 타고 내릴 사람 먼저 내보낸 후 올라탔죠.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좌석에 앉은 젊은 남성이 일어나더니 자신의 자리에 잠든 할아버지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올려주더군요. 할아버지는 졸고 있었고 젊은 남성은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천천히 가방을 다리에 걸쳐주는 듯 놓았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누구도 카메라를 꺼내 들지 않았어요. 당연한 듯, 익숙한 듯. 그냥 눈을 감기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불편해하지 않으려 애쓰는구나. 그리고 그 배려가 신뢰라는 이름으로 자라나는 것 아닐까 하고요. 비슷한 감정을 느낀 건 고속버스를 탔을 때였어요. 수원에서 전주까지 가는 고속버스. 자정 무렵 도착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 옆 좌석에 앉은 한 여성은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 노트북까지 그대로 자리에 둔 채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 저는 오히려 긴장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 누구도 그 물건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풍경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비슷한 경험은 등산에서도 했어요. 한국은 등산을 정말 사랑하는 나라죠. 주말마다 산으로 향하는 사람들, 저도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관악산에 갔을 때였어요. 정상에 도착하자 어느 아주머니가 떡과 귤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같이 나눠 먹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외국인인 저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간식을 나누려는 그 마음이 처음엔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제 가방에 물병을 챙겨주며 한마디 하더군요. 등산은 같이 해야 재밌어요. 혼자 다니면 다치기만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불안이 아니라 신뢰. 그것이 한국의 등산 문화, 나아가 이 사회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란 걸 그 순간 느낄 수 있었죠. 등산로 초입엔 지팡이와 장갑, 물통이 놓여있는 상자가 있었어요. 자율대여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죠. 누가 지키지도 않았고 감시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쓰고 나면 다시 갖다 놓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건 단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그렇게 카페에서 시작된 충격이 지하철, 고속버스, 산소까지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한국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산다는 건 단지 편리함 그 이상입니다. 그건 안심이라는 이름의 고유한 감동이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솔직히 저는 한국 학생들에 대해 아무런 이미지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공부한다는 정도의 막연한 인상. 프랑스에서 들은 이야기도 대부분 그랬죠.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닌다. 시험을 위해 모든 걸 암기한다. 부모의 기대와 경쟁 속에서 자란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마주하고 보니 제가 알지 못했던 모습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한 대학에 불어 강의를 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처음 강의실 문을 열던 순간 저는 정막을 마주했어요. 학생들은 조용했고 시선은 책상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역시 질문 없는 분위기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학생들을 수동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 할 때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표현 중에 이 문장의 뉘앙스는 어떤가요? 조용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학생들은 수업 전후로 질문을 건넸고 이야기를 이어갔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서니 그들도 조심스레 마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질문해도 되는 분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프랑스 학생들은 처음부터 거리낌 없이 말을 겁니다. 토론과 반박이 익숙하죠.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교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게 배려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나면 그 안엔 놀라운 집중력과 예의, 그리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생일이 겹친 날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이 다 함께 프랑스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조이유 앙리베르세르.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프랑스어 발음은 조금 어색했지만 그 마음은 너무 따뜻했거든요.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은 케이크와 손글씨로 적은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저희가 자리를 맡아두었어요. 이 자리는 교수님 자리입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한국 카페에서 보았던 지갑과 스마트폰이 떠올랐습니다. 물건을 맡아두는 것보다 더 따뜻한 사람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교육 환경은 쉬운 곳이 아니에요. 학원은 늦게까지 운영되고 선행학습은 일상이 되었으며 아이들의 하루는 공부로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예의와 존중, 배려와 신뢰를 잃지 않는 모습은 저에겐 놀라움이자 경외였어요. 아이들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도 인사를 잊지 않았고 수업이 끝나면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자연스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이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좋은 나라에서 좋은 사람들과 살고 있구나. 지갑 하나로 시작된 충격이 제 인생의 시선을 바꿔놓을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에피소드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카페에서, 고속버스에서, 지하철과 등산로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죠. 아, 이 나라는 사람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이구나. 그 신뢰는 말이 없었습니다. 조심해 주의해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행동으로 그것을 지켜가고 있었죠. 길에 놓인 장바구니 하나, 카페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 하나, 노인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얹히는 가방 하나. 그 모든 장면들이 말하듯 흘러가면서 저는 이 사회가 품고 있는 무언의 질서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민의식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런 신뢰는 제도와 감시에 기대어 유지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신뢰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얼마 전 지하철역 벤치에 앉은 한 노부부를 봤습니다. 그들 사이에 놓인 장바구니 하나. 할아버지가 잠시 커피를 사러 자리를 비웠고 할머니는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죠. 누구도 바구니를 의심하지 않았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한 나라의
품 말해주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대해지는 방식이라는 걸요. 친구 앙드레가 말한 적 있습니다. 한국은 그냥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라 같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그래, 여긴 사람이 먼저인 나라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제는 어디를 가든 커피를 받으러 가기 전 지갑을 두고 자리를 떠날 수 있고 지하철 안에서 졸고 있는 이의 옆에 아무런 걱정 없이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선 그 아무 일 없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상이니까요.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이 사회는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자신만의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믿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부러워해야 할 힘이죠. 이것이 프랑스 교수 마르셀이 한국에서 배운 신뢰의 문화입니다.